네, 안녕하세요. 제품 개발 공학이죠? 제품 설계 공학이네요, 우리 수업. 제목 아직도 까먹고 있어요. 제품 설계 공학 이제 종강을 할 때가 다 됐는데 하려던 거는 다 하지 못했어요. 뭐 서로 바쁜 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이 수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기존에 하려던 게 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해서 조금 쉽게 좀 편집을 했어요. 전에 하려던 거에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이해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좀 강의 노트를 쉽게 편집을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인데 뭐 다음 주는 종강 파티를 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시간인데 좀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레포트를 이 영상 마지막에 이제 레포트가 나올 겁니다. 레포트를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좀 학생들 회사 다니는 학생들은 좀 더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굳이 학교에 오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건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 설계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원칙들 혹은 원리들 혹은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 11개 정도를 모았어요.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많긴 한데 11개 정도를 모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원칙에는 입각하게 혹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고려를 좀 해주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항들이고요. 교재는 원래는 팔이라는 사람이 쓴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책을 기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기계 설계를 했었던 어떤 사례들을 모아서 좀 설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이 책은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정말로 엑기스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정말로 그 중요한 얘기 그런 것들만 뽑았으니까 나중에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혹시 기계 설계 쪽 관련된 업무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그러한 내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계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 첫 번째. 근데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명료성이라는 거는 어떤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계를 할 때 기능상의 명료성이라든가 그러한 명확한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자, 기능상의 명료성하고 작동 원리상의 명료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기능상의 명료성이라는 거는 단위 기능 간의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뒤에 예시가 나오겠지만 우리 베어링을 보면 레이디얼 베어링하고 그 다음에 스러스트 베어링이 있어요. 그럼 레이디얼 베어링하고 스러스트 베어링은 서로 받는 하중의 방향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뒷그루브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제가 잘못 그렸네요. 자, 샤프트가 다시 그릴게요. 자, 샤프트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엑시얼 포스하고 그 다음에 레이디얼 포스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때 엑시얼 포스를 받아주는 베어링은 레이디얼 베어링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베어링이 X로 그냥 쓸게요. 이러한 베어링이 레이디얼 베어링이 엑시얼 포스를 레이디얼 포스를 잡아주는 거고요. 얘가 요 하중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스러스트 베어링이 엑시얼 포스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기능상의 명료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명료성의 원칙 중에 기능상의 명료성입니다. 그 다음에 작동 원리상의 명료성은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명확해야 된다. 원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면은 뭔가 오작동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나 소재나 시그널의 흐름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변형이 발생하거나 마모가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구속을 방지해야 된다. 이중구속은 다시 말해서 과다구속이라고 하는데 과다구속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물체가 슬라이딩 하는 물체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하는 물체예요. 슬라이딩 하는 물체가 제대로 슬라이딩을 하려면은 여기 가이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레일을 따라서 이 물체가 위아래로 슬라이딩을 합니다. 근데 이 레일을 내가 하나를 쓰지 않고 두 개를 썼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서도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면 이랬을 때 이 물체가 위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정지했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어. 그러면 도대체 움직이지 못했다는 얘기는 꼈다는 얘기입니다. 재밍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재밍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두 개의 구속되는 가이드 중에서 누군가 하나는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평행하지 않게 조립이 됐기 때문에 슬라이딩 하다가 어딘가 낀 거거든요. 쉽게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조립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멍이 이렇게 맞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멍이 맞았어.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죠. 여기서 껴버리잖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실 사람이 눈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두 개가 조립된 상태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이냐? 알 수가 없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중구석 혹은 과다구석에 의해서 명료성을 해치는 그러한 예시가 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베어링의 배열에 대한 건데, 베어링의 역할이 마찰을 줄여주는 게 기초적인 역할입니다. 원래 베어링이라는 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찰을 줄여주는 거 역할 외에, 이제 어떤 조립되는 위치를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요. 물론 슬라이딩 베어링, 저널 베어링이나 그런 것들은 조립 위치를 정해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볼 베어링이나 아니면 구름 베어링 종류, 롤링 컨택 베어링 같은 경우는 조립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있는 베어링이 조립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요. 레퍼런스 베이스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베어링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주면 사실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은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은 기준 정렬이 하지 않아도 돼요.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은 어떻게 했냐면 공간을 좀 줬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열팽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열팽창에 의해서 여기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팽창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여유를 주는 거죠. 혹은 열 수축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공간 여유를 주고, 즉 하나의 베어링은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거, 하나의 베어링은 열에 의한 수축이나 팽창에 의한 기능, 팽창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얘들 조립을 했더니 조립 위치가 안 맞았어? 그 얘기는 왼쪽에 있는 베어링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게 잘 굴러가는데, 조립도 잘 되고 잘 굴러가는데 온도가 높아졌더니만 갑자기 베어링이 틀어졌어. 이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되는 면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립이 잘못됐네? 누가 잘못된 거야? 알 수 없는 거죠. 열팽창 방향은 양쪽 방향으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열팽창이 생겼을 때 망가졌어. 그러면 누가 망가진 거야? 혹은 열팽창이 돼서 길이가 늘어날 텐데 어느 방향으로 늘어날 거야? 얘는 왼쪽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 늘어날 수 없죠. 열팽창이 할 수가 없어요. 열팽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열팽창이 될 수가 없어서 열팽창은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양쪽 다 열팽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열팽창의 방향도 어느 쪽인지 몰라, 조립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명료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하면은 아까 첫 번째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거네요. 여기 있었는데 왜 제가 다시 그렸을까요? 자, 축방향하중하고 반경방향하중이 모두 작용할 경우에, 이 경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축방향하중은 스러스트 베어링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반경방향하중은 레이디얼 베어링이 담당을 합니다. 레이디얼 베어링 이거고요. 얘는 스러스트 베어링. 자, 이렇게 담당을 각각 하게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러한 구분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요 베어링이 딥그루브인 것 같아요. 볼 베어링. 저한테 기계우수 설계 수업 들으셨으면 아마 딥그루브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축방향 하중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딥그루브 볼 베어링을 하나만 쓸 경우입니다. 혹은 한 종류만 쓸 경우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축방향 하중은 이렇게 딥그루브 볼 베어링 하나만 잡아줄 수 있어. 근데 얘는 니들 베어링인 것 같거든요. 니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축방향 하중은 전혀 못 받아줘요. 반경방향 하중만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축방향 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예, 딥그루브 볼 베어링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경방향 하중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예, 알 수가 없죠. 왜? 반경방향 하중은 딥그루브 볼 베어링도 반경방향 하중 잡아주고 여기 있는 니들 베어링도 반경방향 하중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기능상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단순성의 원칙. 네. 역사적으로요, 성공한 제품? 역사적으로까지는 나올 필요는 없겠죠. 예. 뭐, 성공한 제품, 근래도 아니죠. 한 40년, 50년? 제가 여태까지, 그 정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성공한 제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것들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뭐 어떤 창업을 한다, 새로운 발명을 한다, 그렇게 해서 뭔가 발명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 이 사람이. 그러면 대부분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복잡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자, 여튼 단순성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혹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딱 보면 저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라는 거, 작동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내가 조립할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게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안 좋아요. 최대한 단순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품수, 우리가 좋은 설계냐 나쁜 설계냐를 구분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저거예요. 부품수입니다. 부품수는 곧 뭐에 비례하냐면 코스트거든요. 비용이거든요. 형상이 복잡한 것도 안 좋지만 부품수가 많은 거는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형상이 복잡한 거는 만들기가 어렵죠. 부품수가 많은 거는요,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조립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형상이 복잡한 거, 어떤 부품 하나의 형상이 복잡한 것보다는 부품의 개수가 많은 게 더 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개의 부품을 합쳐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만들기가 조금 복잡해서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들기가 좀 복잡하면 요즘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좀 강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면은 훨씬 더 싸질걸요. 아마 깎아서 만드는 것보다. 그렇죠. 만약에 강도가 좀 필요하다. 강도가 좀 필요하면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플라스틱 제품에 어떤 보강판을 대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꼭 스틸을 써야 돼? 그러면 주조라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찍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형상이 복잡해서 2개의 파트로 나온다, 3개의 파트로 나온다, 좀 안 좋은 설계가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나의 파트로, 그러니까 부품 수는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품의 형상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형상을 단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의 수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품의 형상까지 단순화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런데 부품의 형상화하고 부품의 수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조 비용을 고려해서 부품 수하고 부품 형상 간에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품의 수를 최소화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요즘에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요. 형상은 좀 복잡한 형상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코스트가 부품의 수가 많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요 수도꼭지 부분인데요. 이 부품이 하나, 두 개의 핀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예, 그런 것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핀 하나 하고요. 핀 세 개랑 부품 두 개가 있었던 거를 핀 하나, 부품 하나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이러한 형태가 이제 단순화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인데요. 이거 오타인 것 같네요. 안정성이 아니라 안전성이에요. 안정성은 뒤쪽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안전성은 세이프티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죠. 안전성은 정말 안전한 거. 다치지 않는 거, 부서지지 않는 거, 이런 게 안전성이고요. 안정성, 지금 여기 나온 안정성이라는 것은,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 예, 그것을 안정성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안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고요. 안 넘어가니? 예. 그래서 안정성입니다. 안전 수명의 원리, 그 다음에 페이세이프의 원리, 그 다음에 예비 기능의 원리에서 세 가지 원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전 수명의 원리라는 것은 파손이나 오작동이 없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부서져? 예, 그래도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게 안정성입니다. 작동 조건이라든가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계산을 해줘야 되죠. 계산의 기초에서 적절하게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자, 계산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세이프티 팩터를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가?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게 버티도록 설계한 거예요. 쉽게. 자, 볼트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가 인장하중을 받아요. 자, 인장하중을 받아. 그랬더니만 이 계산을 통해서 봤더니 이 조건에서 얘가 받는 응력이 50메가파스칼이야. 예. 50메가파스칼의 응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세이프티 팩터를 만약에 5를 줬어. 그럼 5, 25죠? 그것으로부터 허용 응력이 얼마? 5, 25, 250메가파스칼. 허용 응력이 아니죠? 받는 응력이 였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얘가 버틸 수 있는 항정, 프루프 스트렝스,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응력이 2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이 이상인 재질을 사용하는 거죠. 재질의 볼트를 사용을 해준다. 이런 게 안정성의 원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철저한 계산에 기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요소 설계 시간에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얘가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좀 깨끗하게 나오나? 모르겠네. 자, 제작과 조립 공정에서 수많게는 철저한 검사를 이제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부하나 불리한 환경 노출이 될 경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구성 요소가 시스템 내구성. 자, 과부하, 불리한 환경 노출, 이런 거 고려해 주셔야 되죠. 고려해서 이것으로부터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명을 예측을 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어떻게 되니까 부품 교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명 예측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세이프의 원리는 뭐냐 하면 파손이 돼도 어느 부품 하나가 파손이 돼도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게 페이스세이프의 원리입니다. 부품이 파손이 돼도 돼요. 전체적으로 괜찮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 다른 부품이 기능을 대체해야 되는 거, 사실 예비 기능의 원리하고 비슷한데요. 예비 기능의 원리라는 건 부품이나 기능의 단위가 파손되어도 다른 예비 기능이 작동하도록 한 건데, 비슷한 원리죠, 요거. 이런 것들, 혹은 부품의 파손 혹은 기능의 실패 등이 확인 가능해야 된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트리즈 같은 거 할 때 굴삭기, 땅속에 파고 들어가는 굴삭기. 자, 굴삭기에 날이 이렇게 있는데 날이 부서져도 얘는 땅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냄새나는 물질을 안에다가 채워놨죠. 그래서 만약에 이 날이 부서지면 그 냄새나는 물질이 퍼져나가면서 밖에서도
냄새나는 물질이 쭉 퍼져나가 밖에서도 날 파손됐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페일세이프의 원리가 될 겁니다. 파손이나 실패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탄성 커플링의 파손인데요. 얘가 탄성 커플링이에요. 커플링이라는 거는 어떤 축이 있고 축이 있으면 축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커플링입니다. 왜냐하면 축하고 축을 붙일 수는 없거든요. 용접해서 붙이면요, 얘들 얼라인먼트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중심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샤프트의 축이랑 오른쪽에 있는 샤프트의 축을 정확하게 100%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커플링이라는 부품을 위해서 연결해 주죠. 그러면 커플링이라는 부품은 축이 살짝 틀어져도 그거를 수용을 해줘요. 네, 이런 부품인데, 이 부품의 커플링을 연결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일레스틱 어떤 고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얘가 돌 수 있는 게 10의 7 레볼루션까지 가능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쭉 봤더니 1번 정도 수준에서는 균열이 시작을 한대요. 이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도, 이 정도 속도까지 오면은 회전수가 증가하면서 축이은 강성이 저하된다. 즉, 이 탄성 커플링이 하중을 전달하는 그 강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정도까지 오면은 더욱 강성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균열이 관통해서 이 균열이 여기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야. 크랙이 발생을 했다가 1번 지점에서 여기 크랙이 발생을 했다가 금이 갔다가 쭉쭉쭉 하면서 여기 구멍이 뚫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탄성 커플링 같은 건 상관없죠. 여기 구멍 뻥 하고 뚫려봐야 무슨 상관이에요. 나머지가 있는데. 그래서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까지? 작동 환경까지. 그걸 넘어가면은 나중에 너덜너덜해서 결국은 부서지기는 하겠죠. 언젠가는 부서질 거예요. 쟤도 속도가 아주 빨라지게 된다면. 근데 이 작동 환경 하에서는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죠. 안전 수명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일세이프의 원리인데요. 부서져도 되는 거야. 부서져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 얘기인데요. 자, 볼트 머리가 부서졌어요. 볼트 머리가 뚝 하고 빠졌어. 뚝 하고 빠지면은 밑에가 쑥 하고 떨어져 나갈 겁니다. 머리가 빠졌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볼트 머리가 빠졌어. 갈 데가 없네요. 갈 데가 없으니까 빠지질 못하죠. 물론 볼트라는 놈은 박혀 있으니까 빠지지 않을 거예요. 빠지지 않는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볼트가 있으면은 볼트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걸쳐 있죠. 부품이. 하나의 부품, 그 다음에 그 다음 부품. 이렇게. 자, 머리가 빠져서 날아가 버려. 그러면 여기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버티는 지점이 작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볼트 머리가 빠져도 갈 데가 없어집니다. 위를 덮음으로 해서 볼트 파손 시에도 파편이 튕겨져 나가는 것도 막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페일세이프의 원리고요. 자, 예비 기능의 원리는 뭐냐면 항공기 엔진, 복수 엔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비 기능의 원리예요. 자, 고압 전선성 케이블 하나만 쓰지 않죠. 케이블이라는 거는 이제 와이어를 꽈서 만든 건데, 와이어를 꽈서 만드는 이 케이블, 와이어가 여러 개예요. 와이어 한두 개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의 병렬 전송선이라든가 보일러 급수 펌프 하나 아니에요. 예, 복수의 급수 펌프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를 두 개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가 대체하도록 하는 거. 예,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 전달 원리, 하중 전달 원리인데, 이거 재료역학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하중 전달 경로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중 전달 원리인데, 예시를 들어서 이 요크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하나의 부품, 두 개의 부품, 그 다음에 핀까지 세 개의 부품. 그래서 요크, 포크, 그 다음에 핀, 이렇게 세 개의 부품으로 나눠지는데, 양쪽을 이렇게 당겼어요. 당겼을 때 어떻게 하중이 전달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요크 부품, 얘가 포크구나. 포크 부품을 보면은 하중이 이쪽으로 전달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1번 지점은 인장하중을 받게 됩니다. 2번 지점도 인장하중을 받게 되죠. 3번 지점은 여기가 찢어지는 거거든요. 예, 전단하중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지점,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눌리죠? 예, 압축하중을 받게 돼요. 하중 전달 경로를 그려보면 그 지점에서 어떤 하중을 받겠구나, 인장 하중을 받겠구나, 압축 하중을 받겠구나, 전단 하중을 받겠구나,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하중 전달 경로 좀 잘 그려주셔야 돼요. 사실 그리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뭐 정말로 어려운 거 아니죠. 하중 전달 경로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하나 있다. 자, 내가 여기를 눌렀습니다. 이 하중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예, 끝이에요. 이 하중 전달 경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건데요. 최단 하중 전달 경로의 원리라 그래서 예, 하중 전달 경로는 가능한 한 짧아야 됩니다. 하중 전달 경로는 가능한 한 짧아야 되고요. 짧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하중 전달 경로가 한 가지 더 직접적이고, 예, 직접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얘기는 직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짧아야 된다는 얘기는 암이 짧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직진을 해야 되냐면은 재료가 받는 하중은요, 재료의 변형 모드별 강성의 차이라고 하는데 고체 구조입니다. 우리 대부분 기계니까 스틸 계열이죠. 금속이죠. 금속이요. 자, 금속 같은 경우는 인장이나 압축하중을 더 잘 버텨요. 사실은 인장하중을 더 잘 버팁니다. 이거는 원래는 인장이고 그 다음에 압축이에요. 이론상은 인장이나 압축이나 똑같이 버티는데 왜 압축을 더 못 버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압축 같은 경우는 버클링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버클링, 좌굴이라고 부릅니다. 버클링을. 찌그러지는 거, 캔을 위아래에서 누르면 찌그러지잖아요. 예, 그런 찌그러짐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쁘게 쭉 압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장을 더 잘 버팁니다. 그 다음에 압축이고, 그 다음에 굽힘, 그 다음에 비틀림이에요. 왜냐? 굽힘은 예, 수직응력이죠. 우리 굽힘 응력 밴딩 스트레스 이렇게 구하잖아요. IG분의 MB에다가 밴딩 모멘트에다 Y값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죠. 그 다음에 비틀림은 전단 응력이죠. 얘는 IG, 얘가 이거구나. 예, 이거분의 비틀림 전단 응력분의 T에다가 R을 곱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단 응력이에요. 재료는 압축 응력하고 전단, 우리 트레스카 이론 있었잖아요. 트레스카 이론에서 얘 버틸 수 있는 이거는 2분의 1에 다시 전단 응력은 2분의 1 시그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장 응력의 절반밖에 못 버팁니다. 전단 응력은. 그러다 보니까 인장이나 압축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굽힘이고요. 그 다음이 비틀림이에요. 근데 왜 직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직진을 해야지만 인장 아니면 압축이거든요. 직진을 해야지만. 이거 굽힘이잖아요. 이거 비틀림이잖아요. 근데 직진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로가 짧아야 된다. 경로는 왜 짧아야 되느냐? 우리 굽힘 모멘트 MB는 뭐예요? 힘에다가 거리 곱한 거죠. 그러니까 경로가 짧아야지 이 거리가 모멘트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가 짧아야지 그만큼 밴딩 모멘트가 적어지죠. 사실은요, 설계를 하면요, 거의 대부분, 거의 80% 이상의 부품은 다 생겨요. 인장, 압축, 굽힘, 비틀림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중 전달 경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직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짧아야 되고, 굽어지는 지점 별로 없어야 되고, 예, 그게 가장 좋습니다. 굽어지는 지점 별로 없고 경로가 짧아야집니다. 자, 유연해야 될 경우에는 굽힘이나 비틀림 변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지 않게 비틀림보다는 굽힘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중 전달 경로가 형성이 되게 설계를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은 하중 전달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 보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좀 경험이 쌓여야지 딱 보고 하중 전달 경로 너무 복잡한데 라는 경험이 쌓여야지만 이런 걸 보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좀 쌓여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합 변형의 원리라는 건요, 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예, 결합되어 있는 부품들은 같은 방향, 즉 인장, 인장, 아니면은 압축, 압축. 예, 이렇게 같은 방향의 변형 모드를 갖도록 설계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서 당기게 됐을 때 두 개를 용접을 해버리게 되면 위에 있는 것도 인장이고 밑에 있는 것도 인장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부품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얘를 당기게 되면은 밑에 있는 부품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죠?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은 압축이에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인장입니다. 예, 배드예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 접착층이죠. 문제는 이건데요. 접착층의 변형이 균일해요. 거의 비교적 균일합니다. 이 양쪽 끝부분이 거의 대칭으로 변형이 일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형이 없습니다. 거의. 여기만 과다 변형이죠. 네, 그래서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와서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자꾸 제가 수업을 하면서 혀를 내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수업을 처음 듣겠지만 요즘 그 학부모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은 제가 1학기 때도 재료역학을 이 영상으로 수업했고 2학기 때도 기계수설계를 이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1년째 지금 찍고 있는데요. 자꾸 혀를 내미네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품 볼트 너트입니다. 얘가 너트죠. 얘가 볼트예요. 당깁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그림, 이 전 페이지에서 봤던 그림과 똑같죠.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얘는 인장이 발생을 하지만 여기 있는 너트는 압축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예, 좀 개선한 거죠. 임프루브드 된 거니까. 당기게 되면 얘는 인장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은 여기가 안 닿았네요. 안 닿았으니까 여기가 당겨지죠. 같이 이동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인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변형되는 모드가 거의 비슷하게 되죠. 물론 이 지점은 압축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프루브된 그러한 너트란 얘기죠. 예, 비싸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축에 무슨 기어 같은 걸 연결했는데 이 기어가 축방향 하중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요. 근데 축방향 하중을 받게 되면 이 축방향 하중이 기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중이 전달되거든요. 이렇게 하중이 전달되니까 이 축이 휠 거예요. 그래서 쭉 구부러집니다, 축이. 축이 좀 구부러졌는데 당연히 이 기어라고 할게요. 기어도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기어가 비틀어지면서 이 기어가 축의 이 부분을 누르고 이 부분을 누릅니다. 근데 축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리는 힘이 좀 줄어들어요. 쉽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얘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얘가 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때리는 맞는 힘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축이 이렇게 휘었는데, 그러면 얘도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축양은. 그러면 여기를 누르는 힘이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눌렀어. 하중 전달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은 이 경우보다 더 여기가 멈췄다라 했을 때 암이 짧죠. 그러면 얘가 안 휘진 않을 거예요. 휘긴 했는데 거의 안 휘어요. 그러면은 이 기어가 변형되는 방향을 거의 못 따라가죠. 그러면 여기에 하중이 아주 크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중의 분포가 다르게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의 변형 방향하고 축의 변형 방향이 일치. 두 개가 변형 방향이 그리고 크기가 일치하는 거. 얘는 변형 방향은 일치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면압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정합 변형의 원리입니다. 자, 6번째 힘 균형의 원리입니다. 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터빈이나 헬리컬 기어나 원축 클러치 같은 경우에 즉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애들 경우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해결책은 대칭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요게 대칭입니다. 대칭으로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 그 다음에 공간이 너무 많이 사용을 돼. 그러면은 뭔가 두 번째 해결책은 뭔가 밸런스 웨이트를 혹은 밸런스 로드를 주는 거예요. 밸런스가 되는 어떤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는 겁니다. 즉, 지금 이건 이제 터빈인 것 같아요. 예, 터빈인데 터빈에서 터빈 써있네요. 예, 터빈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서 하중이 이렇게 하중이 수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직 방향에 이렇게 하중이 전달됩니다. 다시 옆으로 그릴게요. 자, 모든 하중은 이렇게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면 그것의 성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이 성분의 힘이 축방향 하중이 됩니다. 그 축방향 하중이 오른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여기 어딘가에 스러스트 베어링을 써야 될 거고, 무언가 파손이 생기면 여기서 파손이 생길 텐데, 그것을 양쪽 대칭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밸런스를 맞춰주거나 혹은 헬리컬 기어 기계요 수석의 수업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헬리컬 기어는 축방향 하중하고 반경방향 하중 둘 다 작용을 해요. 축방향 하중이 작용을 하면은 그 축방향 하중을 여기에 거치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그림은 축방향 하중 여기서 걸려요. 축방향 하중 여기서 걸립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림막을 두 개의 기어가 다 닿도록 걸림막을 잡아주면은 얘 왼쪽으로 힘 작용하죠? 여기서 걸립니다. 오른쪽으로 힘 작용해 여기서 걸려요. 그게 이 샤프트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샤프트는 밑에 있는 샤프트는 위에 있는 기어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밑에 있는 기어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으니까 하중의 크기가 0이 되겠죠. 예, 이거는 밸런스 기계 요소, 밸런스 부품을 같이 넣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대칭으로 헬리컬 기어 두 개를 쌍으로 헬리컬 기어를 설치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클러치인데요. 클러치는 마찰차라 해서 밑에 있는 클러치랑 위에 있는 클러치 사이에 마찰력으로 얘가 회전을 하면 요것도 따라서 회전을 하는 그러한 형태예요. 마찰입니다. 마찰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통 자동차 변속기 같은데 클러치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클러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터빈하고 똑같이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죠. 왼쪽에 있는 샤프트랑 오른쪽에 있는 샤프트는 서로 분리된 샤프트입니다. 클러치니까. 그랬을 때 축방향 하중이 벽을 누르게 될 텐데 이거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요게 베어링 사용을 해서 이 클러치가 왼쪽으로 하중받으면 그게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고 그게 누구랑 연결됐냐면 오른쪽 클러치랑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치 하나 절반만 그릴게요. 제가 클러치 하나가 있으면 밑에 있는 클러치가 있으면요 얘가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클러치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릴게요. 예. 자, 이게 밑에 있는 클러치 1번, 얘가 클러치 2번.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찰이 작용하면 클러치 1번한테는 왼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고요. 클러치 1번은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그게 스프링을 통해서 왼쪽으로 밀어요. 그 다음에 클러치 1번이 클러치 2번을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결국은 클러치 2번은 왼쪽으로도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도 힘을 받으니까 어떤 스프링이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밸런스 웨이팅을 하는 거죠. 로드 밸런스를 맞춰준 거고요. 아니면은 클러치를 두 개를 쓰거나 페어로 사용을 하거나 이게 힘 균형의 원리가 되실 거예요. 네, 요거 자동차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에서 대칭으로 하는 거 균형 설계죠. 대칭으로 해서 두 개의 캠이죠. 두 개의 캠 샤프트를 설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균형이 잡힌 중앙에서 균형이 잡힌 회전축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 얘네들 밸런스 웨이트입니다. 다 크랭크 샤프트만 있으면은 축이 편심이 돼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웨이트 밸런스 웨이트를 여기 쓸데없는 지점이죠. 사실 요것들이요. 요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쓸데없는 지점인데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부품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과 이중 안정성의 원리입니다.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입니다. 아까 난 안전성이 아닙니다. 안전성은 safety, 안정성은 stability.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안정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안정한 상태죠. 네, 밑에 있을 테니까. 이거는 중립의 상태, 얘는 자꾸 흔들리겠네. 예, 불안정한 상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람이 여기서 불어와요. 불어오면 이게 벽을 타고 일로 밀죠. 예, 벽 타고 이쪽을 미니까 지금 이 피스톤인데요. 피스톤이 비틀어졌다라 했을 때 바람이 계속 불어오게 되면 이게 벽 타고 이쪽을 자꾸 누를 테니까 더 틀어지죠. 근데 밑에처럼 설계라면 피스톤이 이렇게 비틀어졌을 때 바람이 여기서 불어오게 되면 여기를 때리죠. 이렇게. 그러면은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잡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력에 의해서 혹은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더 비틀어지게 만드는 거, 밑에 있는 설계는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더 안정화되게 만드는 거. 이러한 설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의 압력 분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평형 홈을 중간에 파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원추 형태로 만드는 방법, 에어 포켓을 안에다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에어 포켓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연결 핀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럼 여기가 회전축이니까요. 회전축이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조금 더 덜해지는 그러한 방법.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요 길이하고 관계 있어요. 길이를 길게 해주면 좋은데요. 길이를 길게 해주면 재밍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통로가 있는데 통로에 내가 슬라이딩하는 부품을 만들 거예요. 근데 슬라이딩하는 부품이 통로의 지름하고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통로에 슬라이딩하는 부품을 이렇게 짧게 만들었어. 짧게 만들면요, 얘가 나중에 틀어질 때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짧으니까 각도가 크게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통로인데요, 내가 부품을 길게 만들었어.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틈새가 똑같다 그러면 얘가 틀어질 때 틀어질 수 있는 각도도 작아져요. 이런 얘기죠. 얘가 짧으니까 각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똑같은 틈새일 때,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틈새일 때, 똑같은 틈새다라고 하면, 얘랑 똑같이, 자, 똑같은 틈새다라고 하면은, 부품이 기니까 각도가 작게 나온 거고요. 각도가 작다, 얘는 각도가 크다. 각도가 크면 그만큼 모서리가 이 벽을 누르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밍이 잘 발생해요. 마찰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설계하실 때 마찰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건 하나의 사례인데요. 뭐냐 하면은, 골프 연습장에 가면은, 골프공을 모아두는 케이스예요. 모아두는 케이스여서, 골프공을 이 안에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습니다. 수북히 쌓아놓고 있다가, 이 롤러죠. 이 롤러가 회전을 하면은 골프공이 하나씩 이 구멍에 빠져요. 쏙쏙 하고 빠집니다. 빠져서 이 통로를 통해서 나오면은 여기서 바람을 훅 하고 불어서 쭉 해서 티업 장치라고 하죠. 티업 장치라 해서 골프공을 바닥에서 자동으로 쭉 올려주는 장치가 있어요. 사람이 치라고 이렇게. 그 티업 장치로 자동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골프공 탱크인데, 이 골프공 탱크를 설계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 골프공 수북히 쌓아놓으면 돼요. 예, 쌓아놓으면 되고, 돌아가면 여기 구멍 뚫릴 수 있는 구멍이 하나씩 톡톡톡 빠지겠지. 좀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턱을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골프공을 한 번씩 쑥쑥쑥 밀어주면서 여기에 좀 더 잘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예, 공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공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여기 쑥 하고 빠지고, 요 판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빠지라고 이렇게 놓은 건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실까요? 그 두꺼비집 만드는 거 있죠? 젖은 모래에 손 집어넣고 모래 이렇게 쌓은 다음에 툭툭툭툭 쳐가지고 손을 싹 빼면은 손만 빠지고 안에 굴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모래끼리 마찰이 있으니까. 예, 골프공도 마찰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롤러야. 요 위에가 이제 경사가 져 있는데요. 얘 롤러야. 롤러 여기 이렇게 구멍이 빠지게 돼 있어. 골프공은 요 사이에 쏙 예쁘게 빠져야 됩니다. 예쁘게 빠져서 회전하면 삥 돌아서 쑥 하고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 위치 가면. 그런데 골프공들이 지들끼리 엉켜가지고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처음에 몇 개는 나옵니다. 조금 나오고 지나면요, 자기들끼리의 마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여기가 빈 공간이 됩니다. 두꺼비 집 만드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 이상하다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이 빠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흐트러져야죠. 뭔가 와서 흐트러져서 이 공이 마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만들어진 걸 방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놈의 골프공이요, 마찰력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쇠 막대기 같은 것들을 흔들어준다, 뭐 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대기가 그냥 휘어집니다.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층층이 여기 골프공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게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도록 있는 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했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비싸죠. 이렇게 하면요. 여튼 마찰 때문에 한번 망한 경우, 설계가 망한 경우에 대한 예시가 될 거고요. 자,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고민인데, 이거는 이제 예시를 제가 사실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는 영상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빼놓긴 했는데요. 리프트 매트라 해서 환자가 여기 올라갑니다. 환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치료를 하는데 사람이 앉아서 치료하면 힘드니까 얘를 사람을 위로 쭉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는 시술자가 서가지고 무슨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는 그러한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을 들어주는 이 장치니까 당연히 여기 뭐 모터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모든 기계는 혹은 모든 물질은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우셨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진자죠. 단진자의 길이가 L이고, 진자의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얘가 한 번 왔다 갔다 똑딱똑딱 하는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거든요. G는 중력가 속도고요. 그 다음에, 용철 진자가 있어요. 그러면 용철 진자 질량이 M이고 탄성계수가 K다라고 하면 얘는 주기가 2파이 루트 K분의 M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진동수는 2파이분의 1 루트 M분의 K거든요. 이게 고유진동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근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단진자라고 해도 되고, 스프링 끝에 질량이 달려져 있는데, 얘를 제가 좀 잡아당겼다가 놔요.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죠. 마찰이 없다면 옆으로 할게요. 그냥 옆으로 쭉 스프링이 달려있고 여기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내가 쭉 잡아당겼다 놉니다.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쭉 여기다 잡아당겼다가 놨어. 그러면 얘가 쭉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아시겠지만 얘 결국은 멈춰요. 왜 멈추냐 하면은 마찰이 있으니까. 공기 저항도 있고 마찰도 있으니까 결국은 멈출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라면,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라면 얘는 무한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진동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진동수를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헤르츠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헤르츠입니다. 1헤르츠는 이게 1초에 왔다 갔다,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자,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해요. 자,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쭉 잡아당겼다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1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외부에서 얘한테 힘을 가해서 진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힘을 탕 가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진동을 줘요. 이게 외부 진동수예요. 외부 진동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주냐면은 1초에 한 번씩 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재료의 고유 진동수랑 외부에서 이 재료한테 가하는, 이 용철 진자한테 가하는 외부 진동수가 같아버리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올 때 내가 힘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갈 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요. 자, 얘가 요 끝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갈 때 힘을 주겠죠. 예, 그러면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엔 여기쯤 왔던 게 밀어주는 힘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진폭하고 주기는 관계없거든요. 조금 더 가건 어쨌건 다시 여기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1초예요. 똑같이. 1Hz니까. 그러면 또 외부 진동수가 또 밀어주겠죠. 그러면 또 힘을 더 받아서 더 많이 갈 거야.
그 다음에 또 받았어. 더 많이 갈 거야. 예.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진폭이 점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여기쯤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왔다가 되돌아갈 때 퉁치니까. 또 갔다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갈 때 쿵치니까. 그래서 점점점 진폭이 커집니다. 예. 그러면 기계가 막 흔들리게 되죠. 이것을 레저넌스라고 불러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레저넌스가 보였지? 한국말로? 잠시만요. 예,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공진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예, 좀 멈췄습니다. 예, 레저넌스 공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요. 자, 모든 재료는 고유진동수, 사람 다리도 고유진동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다리도 고유진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에 고유진동수가 있어요. 진동수입니다. 이것을 F의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고유진동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진동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그 재료에 힘을 가하는 진동수, 이것을 F의 외부라고 할까요? 그냥 아웃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재료의 고유 진동수랑 외부 진동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뭐가 생긴다? 공진 혹은 공명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혹은 공명은 진폭이라는 거는 소리에서는 소리의 크기죠. 소리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레저넌스라고 불러요. 공진 혹은 공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떨 때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 기계 쪽에서는요. 기계가 있으면 우리가 기계를 만들면 기계 자체에 고유진동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계 자체의 고유진동수는 측정을 해보면 돼요.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망치로 고유진동수 측정하는 그 측정 센서 부착하고 쇠망치로 한번 퉁 쳐보면 고유진동수가 나와요. 바로 그렇게 해서 고유진동수를 구하고, 근데 대부분의 기계들은 동력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특히나 모터, 혹은 이 기계가 만약에 막 움직이는 기구라면은 움직이는 주기가 있겠죠. 움직이는 진동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모터에 진동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개가 맞아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프트 매트가 뭐였냐면요. 리프트 매트 자체, 기계 자체의 고유진동수가 4Hz였어요. 근데 이때 이 기구, 이 사람을 올리는 이 매트 부분을 들어주는 이 모터가 4Hz짜리 모터였어요. 생각도 못했었죠. 사실 이거는 설계할 때 생각 못해요. 나중에 기계에서 문제 발생하면 그때 생각납니다. 절대로 아무도 생각 못해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를 모터를 연결해서 이 기계를 돌렸더니만 기계가 막 흔들리면서 모터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기계 전체에서 움직이면서 끼익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올라갈 기계인데 이 기계가 막 흔들리면서 끼익 소리가 나면은 안에 올라타는 환자가 엄청나게 불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문제일까라 해서 봤더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기계 자체의 고유진동수가 4Hz인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망치로 때려봤더니 4Hz 센서로 측정을 해봤더니 4Hz가 나왔어요. 모터의 고유진동수랑 모터의 회전진동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매트의 고유진동수랑 리프트 매트의 고유진동수랑 모터의 고유진동수가 맞았기 때문에 레저넌스에 의해서 흔들리는 진폭도 증가하고 소리도 커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현장에서 무슨 설계를 하다가 너무 진동이 커 혹은 너무 소리가 커,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의심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타코마 다리라고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터넷에 타코마 다리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다리인데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재수없게 이 다리도 고유진동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있습니다. 그 항구 안에 있는, 방파제 안에 있는 물 있죠. 바닷물. 예, 그 바닷물 자체도 고유진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치는데 재수가 없게 그 파도가 치는 진동수랑 그 방파제 안에 있는 물의 진동수가 맞으면은 방파제 안에 아주 높은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다리가 타코마 다리의 고유 진동수랑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의 진동수가 재수가 없게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리 부서졌어요.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과다 구속에 대한 고민. 아까 제가 과다 구속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과다 구속이 되면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긴 좀 또 다른 얘기인데요. 골프 티업입니다. 이거 아까 그 골프 저장해주는 탱크 있었죠? 탱크랑 같이 요거는 티업인데요. 실제로 공을 올려주는 장치인데, 티업 장치는 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T예요. 여기에 골프공이 올려지면은 꽝 하고 때리는 겁니다. 근데 골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꽝 하고 때리면 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T까지 같이 때려요. 충격이 엄청나서 이 T 베이스가 확 하고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잡아주냐면 여기 샤프트 3개가 T의 T 베이스죠. 베이스의 하중을 지지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휘어집니다. 워낙 세가지고. 이게 파이 8짜리거든요. 8파이짜리인데 전체 기계 사이즈에서 보면은 이 8파이짜리 샤프트를 쓰는 게 상당히 두꺼운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확확 하고 휘어져요. 쓰다 보면은. 이 과다 구속이죠. 너무 구속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세컨드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예,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이게 T베이스입니다. T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 있는 샤프트예요. 샤프트인데 샤프트를 이 바닥하고 천장에 이전 모델은 고정을 시켜놨어요. 샤프트도 3개를 쓰면서 고정을 시켜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정을 안 시키고요. 대신 위에 벽하고 밑에 벽 사이에, 여기 사이에 뭘 넣냐면 스프링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스프링을 달아주면 쾅 하고 쳐. 여기 골프공 있는 걸 쾅 하고 쳐. 그러면 T베이스가 왼쪽으로 쭉 가려고 하죠. 쭉 가려고 하는 거를 여기 있는 스프링이 의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임팩트 패드가 있어요. 임팩트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탕하고 치면은 이 탕하고 치는 그 하중을 샤프트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주는 거야? 임팩트 패드하고 T베이스 사이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샤프트는 휘어지지 않겠죠. T베이스는 괜찮아요. 예, T베이스는 면으로 하중을 받으니까 그닥 큰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샤프트는 길잖아요. 샤프트는 이렇게 기니까 하중이 가해지면 샤프트는 휘기가 쉽죠. T베이스는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중을 누구한테 전달시켜 주는 거야? 샤프트가 아니라 T베이스에서 직접 임팩트 패드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T베이스에서 샤프트로 전달이 됐었죠. 이러한 예시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좀 한 1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열변형에 대한 고민입니다. 서머 이펙트죠. 우리 서머 스트레스라고 들어봤을 텐데요. 예, 지금 여기가 리지드예요. 리지드 월입니다. 벽이에요. 딱딱한 벽이에요.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얘가 늘어나야죠.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지. 그러면 늘어나지 못하면 얘는 여기에 서머 스트레스, 응력이 가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서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서질 수도 있고요. 뭐 열에 부서지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열변형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 몰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거 반대되는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요 이런 짓거리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맥주가 캔 맥주예요. 뭐 캔도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병맥주 같은 거 있잖아요. 병맥주를 제가 밤에 사요. 사가지고 집에 쫄래쫄래 갑니다. 가다가 이거 병맥주를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까고 하나는 냉동실에 넣어놔요.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냉동실에다 놔요. 냉동실에 딱 넣어요. 그 다음에 한 병을 딱 마시다가 까먹고 잠들어요. 피곤하던 때, 요즘엔 절대 뭐 한 병 마시고 잘 리는 없겠지만 피곤할 때 막 그랬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냉동실 문을 아치하고 딱 열면은 병이 깨져 있습니다. 이 열변형이죠, 이게. 똑같이 병이라는 리지드 월이 있어요. 딱딱한 월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물은 반대로 냉각시켰을 때 얼면 부피가 더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니까 응력이 커지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부서지는 거예요. 물이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얘가 부서지거나.
이게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되죠. 우리 열 변형 같은 경우는 변형되는 길이 값은 알파 L의 델타 T라 그래서 뭐에 비례하냐면 원래 길이에 비례해요. 물론 재질하고도 관계가 있죠. 열팽창 계수니까 재질하고도 관계가 있고 온도 변화량도 관계 있지만 많이 있는 게 원래 길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로 보면은 기찻길 보면은 끊어 있잖아요. 중간에 뚝뚝뚝 끊어져 놓죠. 왜 기찻길 선로를 중간중간에 뚝뚝뚝 끊어져 겠어요? 여름에 더워지면은 얘가 팽창돼서 두 개가 휘어지지 않으라고. 그러면 이거 열 변형을 적게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딱딱딱딱 이렇게 짧게 끊어 놓으면은 그만큼 열 변형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하기 힘들겠죠. 부품수 많아지는 거죠. 첫 번째 했었던 원리, 두 번째구나. 두 번째 했었던 원리, 단순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길게 만들면요, 선로 사이에 간격을 크게 해야 돼요. 지나가면서 덜컹 되겠죠. 짧게 만들면요, 이렇게 짧게 만들면 선로 사이에 간격을 좁게만 띄워도 돼요. 어차피 열 변형이 조금만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기차가 가면서 덜컹덜컹 거리는 건 적겠지. 대신 공사하는 사람이 힘들겠지. 단순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튼 그런 얘기인데 여기 스페이서를 달아서 두 개의 부품을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 변형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얘는 열 변형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에 의한 변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나오는 영상, 첫 번째 했었던 원칙이랑 똑같은 거죠. 이 왼쪽에 있는 베어링은 뭘 하기 위한 베어링이에요? 기준, 조립 기준을 잡기 위한 레퍼런스 페이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에서의 공간은 프리 슬라이딩, 그래서 열 변형의 여유 공간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예시인데요. 이게 디버링 툴이라 해서 이제 하나의 툴인데요. 위에 있는 요 구 형태로 되는 게 얘가 툴이에요. 얘는 이 툴 같은 경우는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부르는데 우리 텅스텐 카바이드를 초경이라고 하죠. 보통 쇠 깎을 때 많이 쓰는 그 재질입니다. 텅스텐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전성이나 연성이 없어요. 깨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충격을 가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SCM440입니다. 고속도강은 아니고 금형강이죠, 보통. 금형을 만들 때 쓰는 금형강입니다. 자, 두 개는 재질이 달라요. 초경도 스틸 계열이긴 하지만 합금이기 때문에 탄소 성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재질이 달라요. 이형제입니다, 두 개가. 이형제를 붙일 순 없죠. 서로 따로따로 가공을 해서 붙인 거거든요. 재질이 다르니까. 이형제를 붙이는, 용접을 하는 방법이 브레이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브레이징이라고 했는데 이형제 간에 접합을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형제 간의 접합을 어떻게 하냐면 브레이징 하는 재료는 뭐 카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알루미늄도 브레이징 하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자, 어떤 재료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얘가 SCM440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저 그림을 반대로 그렸네요. 다시 자, SCM440입니다. 자,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날이 있는 밑에도 있겠지만 자, 얘가 텅스텐 카바이드, 텅스텐 카바이드예요. 이렇게 텅스텐 카바이드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다가 뭘 채워 넣냐 하면은 얇은, 저는 이때 구리였나 니켈이었나? 니켈 했던 것 같다. 니켈이에요. 니켈판, 아주 얇은 판입니다. 박판, 니켈 박판을 올려놔요. 이 사이에다 껴놓습니다. 그리고 구워요, 얘를 몇 도까지 굽냐 하면 한 1000도씨까지 구워요. 그러면 이 박판이 녹아요. 니켈은 900 몇 도인가 그 정도에서 녹습니다. 녹아서 요 입자 사이로 스며듭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스며들어요. 스며들면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조립하는 거를 브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징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초경이 깨집니다.
왜 초경이 깨졌느냐?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초경의 열팽창 계수보다 SCM-440의 열팽창 계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서 지금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SCM-440이고요. 요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요.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브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SCM-440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 초경보다. 그러면 양쪽에서 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깨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렇게 크랙이 가서 깨져요.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끝에는 붙어 있네요. 예, 그래서 붙어 있죠. 끝에 조금씩.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게 열변형이구나. 그래서 얘를 해결한 방법은 요거 이렇게 틀어 터준 겁니다. 즉 SCM-440이 이렇게 있으면요, 초경이 이렇게 있을 때 SCM-440이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 부분은 잘라줬으면은 첫 번째 길이도 줄어들었으니까 열팽창량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 팽창되는 방향을 준 거예요. 팽창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겁니다. 열변형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어요. 설계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얘기할 거는 여기까지. 네, 제가 11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이제 레포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레포트인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11가지 원리가 있을 거예요. 11가지 원리 있으면 원리 중 2개를 선택을 해서 2개를 선택을 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 혹은 이 기계랑 관련 없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문헌을 통해서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인터넷을 찾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여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예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가지 원리, 뭐 단순성, 어떤 기계를 봤더니 얘는 단순성의 원리를 적용을 한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뭐 아까 뭐 말씀을 드렸던데 뭐 유튜브에서 뭐 그 공진 같은 거 현상 찾으려고 뭐 타코마 다리의 예시 같은 거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찾아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타코마 다리는 안 돼요. 공진하려면. 예. 여튼 2개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뭐 A4에다가 정리를 해주셔서 한글로 하시든 워드로 하시든 아니면은 뭐로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12월 19일까지. 이메일 주소는 학교 주소는 용량 때문에 안 되고요. 예, 외부 제가 쓰는 주소 쓸게요. 예, 제가 78년생이어서 78 아니에요. .net 예, 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cch78@한메일.net 요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다시요. 11가지 지금 설명드린 11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한 예시를 A4에 정리를 하셔서 뭐 사진 플러스 글 산지는 아니지 사진 플러스 글 이렇게 해서 A4 용지에다 정리를 하셔서 이거를 19일까지 19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듀타임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19일날 확인 안 하고 20일날 확인할 건데 이놈의 이메일에 좋은 점이 있죠. 얘 메일이 언제 왔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꼭 맞춰주시고요. 19일까지. 그 다음에 제가 성적을 드려야 되는데 성적은 첫 번째 우리 그 미팅 타임이라는 거 가지고 해서 그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했었어요. 브레인스토밍 이라는 거 했었고요. 두 번째 트리즈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트리즈는 대문자예요. 소문자 쓰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한 이 11가지 원리의 적용 예
찾는 거. 자, 성적은 요거 두 개가 40%, 그 다음에 요거 40% 이렇게 해서 낼 겁니다. 출석, 우리 출석 있죠? 출석 20%는 어쩔 수 없고요. 네, 성적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수업을 솔직히 저도 죄송한데 저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원체 바빴어가지고 출장도 있고 막 그랬어서 저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성적은 최대한 잘 드릴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만큼은.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될 겁니다. 혹시 예시를 두 개 못 찾겠으면 하나만 찾으세요. 하나만 찾아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적이 좀 낮아지겠죠, 뭐. 예.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조용찬 교수님하고 같이 종강 파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가급적 그날 모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